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어느 한 분도 그 집중력이 틀어지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험을 앞두고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리 당연해도 이제 사람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합격에 대한 의지, 또 행정아,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오늘 끝낸다. 이런 의지가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번 정책 유형, 정책 유형부터 들어가 볼 건데, 이제 질문 받은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질문. 7번 문제에서 PPT에 띄운 거랑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랑 표현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10번 문제 있잖아요. 10번 문제를 만들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조금 삭제를 했는데, 7번을 삭제를 했는데, PPT에 좀 덜 삭제를 해가지고,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내용, 상관없고, 그냥 교재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만을 위한 교재들은 제가 별도로 만들고 있어요. 공무원 교재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만을 위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딱 적은 시간으로도 금방 7, 80점 맞을 수 있게끔 따로 만들고 있고,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행정사는 양을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무원 시험 이만큼 준비한다면 행정사는 그보다 훨씬 줄여도 7, 80점 이상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공무원도 원래 그래요. 공무원도 요 안에서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도 90점을 맞아야 되니까 이만큼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사는 딱 이것만 봐야 되겠고, 이게 이것만 봐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만 봐야 돼요. 그것만. 왜냐면 많은 것들을 볼수록 중요한 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뭐 한두 번 본다고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이 필요하고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만큼만 해도 여기서 7, 80점 무조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걸 제대로 반복해야 여기 있는 것을 다 맞춰서, 다른 거 뭐 틀린 게 있다 하더라도, 준비 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걸 다 맞춰서 넉넉하게 7, 80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는 조금 부족하셔서 내년 대비를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대비로는 따로 이렇게 행정사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올해 이번 시험의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올해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걸 또 이어가 봅시다.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어떤 학자의 정책 유형이냐, 뭐 로이, 아시다시피 알몬드 파웰, 그리고 리플리아 프랭클린 세 학자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이는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인데, 알몬드와 파웰은 분배 규제는 똑같은데 상징 정책, 추출 정책이 다르죠. 이 점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잘 나온 중요한데요. 밀어주기, 나눠먹기, 혹은 로그롤링, 포크배럴. 시험 문제가 그냥 한글로 로그롤링, 포크배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분배 정책이죠. 분배 정책.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밖에서 중요해 빵빵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밖에서까지. 그리고 이제 계급 간 대립. 부자 계급, 빈자 계급 대립하는 거죠.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재분배 정책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단순 이해관계랑 달라요. 이데올로기는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예요. 부자들한테 왜 뺐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왜 공짜로 주는데?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게 재분배죠.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상징 추출인데요. 상징 정책 하면 국제 스포츠대, 국경일 제정, 문화유산 보건, 이게 다 국가의 정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의 수능, 신뢰를 이끌어내고 국가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죠. 근데 추출 정책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추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금, 병역이겠죠. 예시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경쟁적 규제 정책인데, 보호적 규제는 쉽죠. 그냥 공익이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을 규제하는 게 보호적 규제라면은 경쟁적 규제가 어렵죠. 자, 5번 먼저 보시면 다 경쟁적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소수에게만 수익적인 사업권을 설정해주면서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다. 자, 일단 뭐 수익적인 권리를 주다 보니까 막 분배 정책이랑 헷갈리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규제예요. 왜냐? 아무나 안 줘요. 자격 조건을 갖춰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적인 권리 주고 나서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니라 계속 정부가 원하는 규정을 지키도록 규정을 지키도록 계속 규제를 하고 안 지키면은 잘라버려요.
우리 대부분 5G에 속았잖아요. 5G 저도 엄청 빠르다길래 더 비싼 요금제 주고 5G 쓴 지 몇 년 됐는데 정부가 처음에 5G 수익권을 줄 때 통신사들에게 줄 때 계약했던 기지국 개수 한참 모자란다라고 그래. 한참. 그러니까 정부가 과징금 때리고 기지국 더 안 지으면은 요금 안 낮추면은 5G 수익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주파수 할당 이런 것도 또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 정책이긴 한데 그래도 뭐 수익적인 권리를 주긴 하다 보니까 4번 배분 정책과 규제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긴 하죠. 그리고 이 4번 문장이 행정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사실 뭐 4번은 엄청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도 이 문장이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경쟁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둡니다. 이제 경쟁적 규제 이해도가 좀 높아졌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들 정리를 해봅니다. 자 로이 같은 경우 로이랑 알몬드 파이 구분할 때는 분배 규제는 똑같다라고 했죠. 다른 것만 외우면 되죠. 재분배 구성, 재분배 구성, 로 제구, 재분배 구성, 로 제구. 알몬드와 파일은 알상추, 로 제구, 알상추. 금방 구분이 될 것이고.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분경보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분경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거는 순서도 중요해요. 분경보제 이 순서. 아까 경쟁적 규제가 일반적인 규제랑 분배 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했으니까 분 쪽에 좀 붙어 있죠. 보호적 규제는 그냥 전형적인 규제예요. 그리고 이 순서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뭐 안정적인 거, 앞쪽입니다. 앞쪽. 분배 정책, 편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갈등이 별로 없죠. 근데 경쟁적 규제는 소수에게만 권리를 주다 보니까 권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경쟁적 규제라고 하죠. 뭐 약간의 경쟁은 있고.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집단에게는 의무를 부과해요. 반대가 심하겠죠. 재분배 정책은 양쪽에서 난리가 납니다. 부자들도 왜 뺏어가냐고 난리. 빈자들은 왜 안 주냐고 난리. 양쪽에 난리가 나니까 성공 가능성 앞쪽이 높고 반대로 갈등, 뭐 이념 대립, 논쟁 뒤쪽이 더 많겠죠. 순서를 좀 냅니다. 자, 그리고 살리스버리는 이게 오지선다를 채워야 되잖아요. 오지선다. 그래서 가끔씩 로이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낼 때 오지선다를 채우기에 살리스버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대충 조합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냅니다. 살리스버리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세 학자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자, 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 틀인데 행정사는 아직은 이 틀을 많이 내진 않아요. 근데 이해를 위해 분배 정책은 개별적으로 편익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없죠. 간접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규제 정책은 개별적으로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강제력을 직접 행사하죠. 그다음에 행위 환경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영향이라는 소리인데 재분배 정책은 뭐 일부 도시 못해요. 왜냐? 어떤 지역에서 재분배 정책을 강력하게 한다. 부자들이 다른 동네로 다 이사가 버려요.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부자에게서 빈자로 옮길 수밖에 없으니까 행위 환경. 그리고 직접 뺏어야지 뭐. 네, 구성 정책은 정부 구조를 바꾸죠. 정부 구조를 바꾸면 간접적이긴 하지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위해 한 번 더 보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개념은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도 잘 하실 것이고 예시 문제 미친 듯이 나오는데 예시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특히 분배 정책하고 규제 정책은 이해가 잘 돼요. 근데 뭐 재분배 정책에서만 조금 헷갈리는 것들 누진세, 뭐 누진소득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누진세 성격을 가지면 다 돈을 많이 벌수록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약자들,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뭐 이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뭐 누진세랑 임대주택 건설은 뭐 자주 내기도 하고 개념을 모르면 조금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도 쉽게 구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배 규제, 재분배 구성의 특징들인데 노란색 돼 있는 부분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도 제가 반영을 해줬죠. 아이고 계속 건드리네. 계속 순서를 까먹네요.
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 좀 있네요. 규제 정책은 누군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금지시키기 때문에 꼭 법으로 해야 돼요. 법으로. 다른 것도 뭐 법률로 할 수 있겠지만 규제 정책은 꼭 해야 돼요. 꼭. 그리고 누구를 규제하느냐 혹은 규제를 하느냐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가 갈립니다. 정부가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를 선택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규제 정책은 밀어주기 나눠먹기 안 되죠. 안 되고. 그다음에 구성 정책하면 게임의 법칙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 정부 구조를 바꾸면 권한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겨먹으려는 행위가 게임이잖아요. 더 많은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정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죠. 국민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뭐 이 정도.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알몬드와 파이라면 분배 규제는 똑같으니까 생략. 자, 상징 정책, 추출 정책. 아까 문제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플리아 프랭클린. 리플리아 프랭클린은 분배하고 재분배는 앞에 로이랑 겹치니까 생략하고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인데, 자, 개념은 아까 자세히 했어요. 이제 예시들을 보면 보호적 규제는 쉬워요. 그냥 국민 전체, 특정 집단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적 규제 예시들을 보니까 뭐 인가 허가 면허, 방송권, 취향권, 주파수 할당 이런 것들이 수익적인 권리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어떤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들이에요. 그게 나오면 경쟁적 규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수익적, 사업적 권리. 자, 그다음에 이제 아주 어려운 논의죠.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 정책 과정의 권력 모형.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뭐 조합주의, 최근엔 정책 네트워크. 여기는 자, 사실은 두 문제를 해야 돼요. 사실은 두 문제를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뭐 신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신엘리트론, 무이사결정론, 이게 아직은 행정사 시험에 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이사결정론은 모든 객관식 시험에서, 그리고 행정학계 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시되고 있는 이론이라서 행정사도 앞으로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엄청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한 문제니까.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도 대안적 모형으로서 최근에는 훨씬 중시되고 모든 시험에서 더 잘 나와요. 행정사는 아직은 덜한데 뭐 이 방향성은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요. 뭐 행정사 시험이 당연히 기존 객관식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오류가 없게끔, 논란이 없게끔 낼 거 아닙니까? 또 뭘 많이 내는지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당장 이번 시험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이니까 아직은 제가 두 문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아직은이니까 한 문제로 딱 핵심만 대비하자. 한 문제로 합쳐놨는데 부족한 부분은 압축 정리로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권력 모형에서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이건 뭐 내용은 어렵지만 구분은 어렵지 않죠. 권력이 사회에 분산되어 있대요. 분산되어 있다. 분산. 그러면 다원주의죠.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엘리트주의고. 그다음에 다원주의에서는 특정 세력이 정책 과정을 독점하지 못하죠. 엘리트주의는 독점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원주의에서는 이익 집단들은 정책 과정에 동등한 접근 기회를 가지니까 특정 집단이 독점하거나 주도하거나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는 기억, 다원주의 맞고. 엘리트주의는 반대. 자, 그다음에 이제 무의사결정론 앞으로 잘 나올 겁니다. 바흐라 바르츠의 무의사결정론. 일단 신엘리트론, 제일 잘 나와요, 제일.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론. 막 낚시를 합니다.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를 비판해요.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신다원주의다. 땡 이렇게 잘 냅니다. 신엘리트론이에요. 자, 일단 다알의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다알아 잘 봐봐. 엘리트들은 너 A 해!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만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야. 사회가 계속 B 좀 해주세요. 제발 B 좀 해주세요. B. 근데 사회가 B 해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줘. 이렇게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자, 의사결정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회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줌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없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다 알아. 너는 이걸 고려하지 못했어. 다원주의에 따르면 사회가 요구하면 엘리트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들어준다고 봤는데
아니야. 엘리트들은 안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 엘리트들에게 힘이 있잖아요. 힘. 엘리트론. 신 엘리트론입니다. 엘리트론. 됐죠? 이게 무의사결정론. 엘리트들이 이걸 왜 안 들어주는 것이냐?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도전하는 요구를 억압하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를 비판했다? 그 다알의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했다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다른 건 너무 틀리고, 그다음에 엘리트들이 뭐 공익을 위해 한다 그러면 틀려요. 뭐 잘 몰라서 한다 틀려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요구에 도전하는 요구를 억압한다. 근데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요구를 억압한다? 이것도 틀리죠? 앞으로 이제 나올 것들이에요, 다. 그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신 엘리트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주로 의제 설정 과정. 사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 엘리트가 안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았어 들어줄게 해놓고 정책 결정할 때 빼불어. 그러니까 정책까지 만들었어. 근데 집행할 때 빼불어. 이럴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다 나타낼 수 있죠. 이게 또 출제 포인트로 나옵니다. 뭐 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나타나고 집행 과정, 결정 과정은 안 나타난다. 땡. 그다음에 이제 무의사결정의 수단들인데 수단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거나 들어주는 척만 하거나 뭐 일부만 수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수단들이에요. 여기에 좀 출제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폭력과 테러 행위. 이것도 무의사결정의 수단 맞아요. 뭔가 의사결정 안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건데 폭력? 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요구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기도 합니다. 폭력이나 테러 행위로 진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의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게 나오면 다 무의사결정의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 이론. 요새 정책 네트워크도 출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일단 정책 네트워크 하면 하위 정보 모형, 철의 삶과 같은 말이에요.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 같은 말이고,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같은 말이고, 일단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두 용어 다 많이 써요. 많이 쓰니까 익숙해지게끔 제가 굳이 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정보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삼각동맹 세 마리가 뭐냐?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혹은 의원, 행정 관료 또는 정부 조직. 괄호 안에 있는 거 섞어 써도 돼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면 땡이에요. 정당 땡, 뭐 대통령 땡. 그다음에 이들이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먼저 행정부랑 입법부가 같이 정책을 만드는데 이익집단이 내 요구 들어줘, 내 요구 들어줘 로비를 하는 거죠. 뭐 이들은 돈 받아서 줬고 그로 인해 이익집단은 유리한 정책이 나오니까 이익집단도 좋아지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동맹입니다. 정책 과정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동맹. 자, 그다음에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랑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참여자들 간의 목표가 유사하냐, 협력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 내는데요. 정책 커뮤니티 공동체는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그냥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다 목표가 달라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개방성. 자, 개방성이 낮다. 이 말은 참여자가 제한된다는 소리예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어디가?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는 목적이 유사한, 협력이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개방성이 낮고 참여자가 제한됩니다.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거의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정책 커뮤니티, 공동체에서는 참여자 간 안정적인 협력을 통한 포지티브성이 나타나는데 자, 어려운 용어지만 포지티브성, 협력을 통해 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썸, 합이죠. 합을 포지티브, 늘려나가는 거예요. 늘려서 나눠 가지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거죠. 이슈 네트워크, 정책 문제망은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서 갈등하고요, 경쟁하고요, 합의가 거의 안 됩니다. 뭐 제한적 합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력을 통해 양을 못 늘리죠. 그러면 정해진 것을 누군가가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요. 승자 패자가 갈리는 네거티브 썸이에요. 합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썸 혹은 제로 썸이라고 합니다. 자, 뭐 제일 어려운 개념이니까 넣어놨고, 자, 그다음에 이 외에도 이 부분은 낼게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엘리트주의는 엘리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에요.
자,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다. 엘리트는 지배 계층이다. 그러면 엘리트들이 자율적으로 정치 결정한다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계층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트주의랑 다원주의 구분할 때 엘리트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권력이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분산되어 있는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다원주의는 1번 문항에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신엘리트론, 신엘리트론. 여기도 엘리트주의니까 엘리트들에게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신엘리트론 하면은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그랬고, 다알의 다원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는 의사결정 외에도 의사결정 없이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게 뭐다? 사회가 요구하는 걸 엘리트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 엘리트들이 자신의 사익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비교를 냅니다. 근데 하이정 모형, 철의 삼각이 이 세 마리를 엄청 잘 내요. 세 개를 다른 걸로 바꾸면 땡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다르죠. 이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반대되는 특징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잘 내요. 그런데 셋 다 비교해서 내기도 해요. 셋 다. 일단 이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각각 이해하면 끝나요. 하이정 모형, 철의 삼각은 딱 세 참여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는 거예요. 참여자 수 가장 적죠. 개방성 가장 낮죠. 개방성이 낮다, 참여자 수 적은 거예요. 그에 비해 정책 커뮤니티는 딱 세 마리는 아니고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면은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뭐 목적이 달라도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아무나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비교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쪽이 작냐 크냐 이거 바꿔가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뭐보다 뭐는 뭐보다 이런 것만 잘 보시고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똘똘 뭉치고 강력하게 협력을 해야 자원을 서로 의존하는 정도가 강해지고 관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자율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자율성보다 사회 요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쪽이 돼 있죠. 자, 여기는 완전 세 마리가 똘똘 뭉쳐 있고, 여기는 목적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협력이 가능하고, 여기는 협력이 거의 안 되고. 이걸 이제 문제에서 셋 다 비교해서도 잘 내니까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딱 대비된단 말이에요. 두 개 떼서도 잘 내는데, 자, 기본적인 설명을 다 했는데, 요것만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은, 자, 정책 커뮤니티는 협력이 가능해야 돼요. 협력이 가능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 보유 정도가 유사하다는 것은, 아니,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서로 가진 게 비슷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원 의존도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원 보유 정도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뭐냐? 참여자 제한이 거의 없어. 뭐 성과, 이해관계, 가치관 공유가 거의 없어. 서로 갈등에 경쟁에 거의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아무나 오는 거예요. 협력이 어렵다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까 했고. 자, 아무튼 정책 네트워크도 출제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13번부터는 본격적인 정책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책 이론은 정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정책 이론이 정책 과정을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중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 공공의제 혹은 공중의제, 정책 의제, 정부 의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꽤 내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잘 내는 것은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세 개 구분하는 게 더 잘 나옵니다. 자, 외부 주도형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해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 순서대로 의제가 설정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공중의제, 공공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자, 정부가 해결해야 돼. 정부가 해결해야 돼. 근데 아직은 정부가 채택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아직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진 않았다. 그에 비해 정부의제, 정책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딱 헷갈리는 포인트 보이죠? 두 개 바꿔가지고 잘 내고요. 그다음에 더 잘 내는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외부주도형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원형, 내부접근형은 이게 달라지죠. 동원형은 먼저 정부가 의제를 채택을 해. 정부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중요해. 의제를 채택한 다음에 나중에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죠. 공중의제가 나중이에요. 근데 내부접근형은 아예 공중의제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2번.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공중의제로 전환시키고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는 일반적인 공중의제, 정부의제 과정을 거치고요. 이름 그대로요. 외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주도하여 의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좀 전에 배웠던 굉장히 다원주의적이죠. 다원주의적인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주도자가 다릅니다.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여 먼저 정부제를 채택했어요. 그 다음에 공중의제 와요. 순서가 바뀌었죠. 정부제를 먼저 채택하고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중의제화. 그러니까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분이 아직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해결해야 돼.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를 예로 듭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경제 성장이 제일 중요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 설정하고 나중에 대중들의 지지를 구하는 과정. 근데 그 과정에서 PR이 활용이 됩니다. PR은 Public Relationship이라고 해서 이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 여론도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홍보만 한다면 땡이에요. 그다음에 4번 내부 접근형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여기도 막 정책 결정자 이런 표현 나오고 비슷한 표현들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그것도 이제 은밀하게 접근하여 정부 의제를 채택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알려 지지를 얻는 공중 의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 특정 집단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걸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해서 의제 설정해 주세요.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단이 자기 이익을 의제 설정하고 자기 이익이니까 대중에게 알리면 안 돼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공중 의제화 안 하고요. 이게 내부 접근이 되는 겁니다. 내부 접근. 여기서 그 집단이 관료 집단일 수도 있고 외부 집단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외부 집단이 나오니까 외부 주도형이랑 막 헷갈려. 근데 외부 주도형은 정부 외부에 다양한 집단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요구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외부 집단은 그냥 특정 외부 집단이 내 이해관계를 실현해줘 이러고 있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그다음에 동원형은 최고 정책 결정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최고 정책 결정자. 관료 집단은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관료 집단이나 외부 집단은 그냥 특정 집단의 예시일 뿐이에요.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시들. 됐고. 그다음에 5번 외부 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그리고 내부 접근형은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다 문제에 반영되어 있고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 보충하면 됩니다. 자, 동원형 같은 경우에는 의제 설정 전략이 PR이었어요. PR. 근데 외부 주도형은 공중의제가 먼저잖아요. 먼저. 이건 이제 외부에서 대중들 간에 자연스럽게 의제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언론들이 엄청 보도를 했겠죠. 매스미디어.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이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게 상징 매스미디어에 의한 공중의제화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원형은 뭐다? 정부가 먼저 채택을 했어요. 나중에 대중의 지지를 구할 때는 대중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PR,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의제 설정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허시만의 강요된 정책 문제, 이거 시험 문제에 잘 활용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 입장. 외부 주도형은 정부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강요된 거예요. 왜냐? 외부 주도형은 힘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다원주의, 외부의 다양한 집단들이 힘을 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면은 정부는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죠. 강요된 정책 문제. 외부로부터 강요된 정책 문제. 헷갈려고 잘 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문제 다 반영을 해놨고요. 14번. 의제 설정에서는 방금 봤던 이론들이 제일 잘 나오고 중요하고요. 이제 정책 결정 갑니다.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 모형들이 참 많죠. 근데 다 참 잘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이것도 사실은 2문제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문제 수가 늘어나니까 밑에 뭐 한 5개 포인트 합쳐놨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압축 정리도 2페이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 압축 정리로 보충을 하시고 딱 핵심만 찝어봅시다. 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한 정치적 함성.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 자, 점증 모형은 워낙 중요하니까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점증 모형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보수적인 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뭘 이해해야 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할 때 현실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면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따지고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합의를 보다 보면 다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지 않고 현실적으로 결정하려면은 야, 우리 그동안 이렇게 해왔잖아. 네 것 조금 반영. 너 것 조금 반영. 이 정도로 합의 보자. 이런 결정이 점증 모형적인 결정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추구하는 건 뭐냐?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적 함성 원리인데 이게 주구장창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더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대안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합리모형은 아시다시피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을 찾죠. 그런데 합리모형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야. 점증모형은 현실적이긴 한데 또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이상적인 결정은 어려워. 그래서 그걸 절충하는 게 엣지오니의 호남모형, 드로어의 최종모형이 되는 거죠. 자, 둘 다 취지는 같은데 내용은 다르죠. 한 번에 정리해놨습니다. 호남모형은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구분해요. 최종모형은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연관 창의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두 가지를 절충하게 됩니다. 자, 둘 다 취지가 같다 보니까 이론 2개 바꿔서 땡! 잘 냅니다. 취지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하위 조직들 간 나타나는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한 결정,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준해결,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입니다. 의사결정 모형들은 각각의 모형에만 해당되는 시그니처들이 있고 그걸 다른 모형을 바꿔서 땡!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 모형 하면 3가지가 있는데 조직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이죠.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 간의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상호작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관료, 정치 모형이죠. 개별적인 관료들이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의 흐름이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에 만난다.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 이렇게 시그니처들 잘 챙겨둡니다. 자, 이 문제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절대로 모형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점증 모형함보다 정치적 합리성인데 합리모형과 비교를 해야죠. 합리모형과. 합리모형의 합리성은 완벽한 합리성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고 그 기준은 주로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인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점증 모형은 정치적 합리성. 그다음에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죠. 점증 모형 그거 안 되죠. 일단 기존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기존 상태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 조정이 필요해. 합의 도출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된다?
기존 정책을 약간 수정하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결정이에요. 현실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표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비교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꾸면 땡! 잘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이것만 좀 봅시다. 점증 모형에서는 쇄신이 어려워요. 보수적인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존 결정에서 별로 안 바뀌는 거예요. 쇄신이 어려워요, 쇄신이. 합리 모형은 기존 결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최우선, 최고에 대한으로 쇄신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모형이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두 모형을 절충하려는 모형이 엣지오니아 혼합 모형, 드로어의 최종 모형인데, 먼저 엣지오니아 혼합 모형은 시그니처가 근본적인 결정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나옵니다. 혼합 모형을 내면은 두 개를 바꿔 땡을 내요. 근본적인 결정을 일단 합리 모형에 따라서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을 해요. 세부적인 결정은 이 중요한 대안을 탐색해 놨으니까 그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 점증 모형. 몇 개 분석을 안 하죠. 점증 모형. 기본 모형이 뭐냐? 합리 모형, 점증 모형. 바꾸면 땡.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결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결정에서 주구장창 합리 모형 쓰면 다 늙어 죽죠. 실제로 합리 모형 쓰면 모든 대안 탐색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모형은 합리 모형인데 합리 모형을 보완, 중요한 결과만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방향을 잡았어요. 그럼 세부적인 결정에서는 그 방향 안에서 소수에 대한만 보는 거예요. 기본 모형은 점증 모형인데 몇 개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분석은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점증 모형의 단점은 구체적인 분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점증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은 심층적으로. 그래서 여기도 바꾸면 땡. 이게 제일 헷갈리죠. 그래서 합리 모형 그 보완, 점증 모형 그 보완이에요. 보완. 그 내용이 반대일 수밖에 없죠. 보완이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개 바꿔서 내는 패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물어보는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혼합 모형의 대비가 다 되는 것이고, 드로어의 최종 모형은 좀 더 간단하죠. 드로어 하면은 초함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최종 모형, 초함정적인 요소. 혹은 이제 문제에서 통찰, 영감, 직감, 판단, 창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드로어의 최종 모형에서 초함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땡 이런 거 잘 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모형. 회사 모형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회사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이해가 잘 되는 이론일 거예요. 자, 하위 조직들이 회사는 당연히 하위 조직들로 나눠져 있고 하위 조직들이 이상적으로는 똘똘 뭉쳐가지고 조직 전체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각각 이해관계,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완전히 결합된 게 아니라 느슨하게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자기 조직의 목표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모형은 합리 모형을 가져가는 모형이 아니고 현실적인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모형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마치아 사이어트는 논문을 아주 깔끔하게 썼는데 이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객관식으로도 이 5가지가 어마어마하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논문도 그냥 딱 5개 있으니까. 자, 보시면 먼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먼 미래는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심해지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까운 미래만 예측하는 거예요. 단기적 관료. 물건을 생산했는데 안 팔리네? 바로 다른 거. 그다음에 적극적인 환경 통제. 이건 불확실성의 원인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제가 김치를 생산하는데 배추 생산업자랑 우리끼리 10년 동안 배추 한 폭이 5,000원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배추 가격이 통제되죠. 배추 가격의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맺는 방법. 가끔씩 질문하시는 거. 여긴 단기인데 여긴 장기나요?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합리 모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 탐색은 일부 대안. 지금 당장의 문제와 관련된 것만 탐색을 하더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갈등의 준해결은 뭐냐? 하위 조직들이 다 목표가 달라요. 또 그걸 아우르는 강력한 통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은 불완전하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갈등의 준해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타협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는 당연히 계속 학습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조직의 학습.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특징이라고 하죠.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회사 모형은 사이버네틱스 모형의 한 예시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회사 운영에서 뭐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 표준 운영 절차를 하는 거죠. 하위 조직들마다 매뉴얼이 달라요. SOP, 표준 운영 절차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각 표준 운영 절차에 넣어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래, 이걸로 타협보자. 이걸로 의사결정도 나타나고 갈등의 준해결도 나타나고 표준 운영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니까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표준 운영 절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예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표준 운영 절차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뭐 사실은 다 연결된 내용이긴 한데 객관식은 이 5가지 회사 모형의 시그니처다. 그리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끝.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앨리스 모형 하면 조직 과정 모형이 회사 모형. 자, 앨리스 모형은 2가지 모형은 아주 공짜가 돼버리죠. 하나만 더 공부하면 되는 모형. 조직 과정 모형 방금 했던 회사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마치 한 명의 합리적 행위자처럼 머리가 결정하면 모든 조직이 그대로 따른다. 합리 모형. 이제 관료 정치 모형만. 관료 정치 모형. 이건 개인들이 따로 놀아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마치 한 명처럼 똘똘 뭉쳐 있어. 조직 과정 모형은 하위 조직들이 좀 따로 놀아. 관료 정치 모형은 개개인이 따로 놀아. 제가 관료 정치 모형은 장난으로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 개별 조직의 개인들이 다 꿍꿍이가 다르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그리고 내 이익 실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게임을 벌인다라고 그래요. 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 이익이 실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치적 상호작용 혹은 정치적 게임. 이게 뭐 경쟁, 연합, 어떤 경우에는 그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도 하고 등등 정치적 게임에 의한 결정이 나타나죠. 그러면 목표 공유도 정책의 일관성.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조직 전체가 한 명처럼. 조직 과정 모형은 하위 조직들이 좀 따로 놀아. 관료 정치 모형은 개개인 따로 놀아.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 3개, 주된 참여자가 누구냐? 어떻게 의사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뭐가 더 목표 공유도 이런 게 강하냐? 엄청 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쓰레기통 모형인데요. 쓰레기통 모형은 중심건의가 부재한. 아이고, 중심건의가 부재한.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이게 이제 기본 배경이죠. 중심건의가 부재하다는 것은 강력하게 계층제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4가지. 이걸 다른 걸로 바꾸면 땡이에요. 2문제 따서 외워줘야 됩니다. 문해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가 있는데 이거 뭐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땡 잘 내고 그 다음에 각각 처음부터 상호작용한다 땡. 처음엔 독자적으로 흐르다가 우연하게 만나죠. 우연하게.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은 날치기 또는 간과, 뒷배기 또는 탈피. 행정사 시험에서는 막 자세히는 안 내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만, 키워드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아주 내용이 많았던 거의 뭐 2-3문제짜리였던 14번 보내줍니다. 자, 여러 모형들에 집중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15번까지는 그 집중력을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워하는 모형, 정책 집행 유형, 나카무라 스모로드, 정책 집행 유형.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이게 행정사 시험에서도 최근 들어서 출제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뭐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게 수험생들이 이것만 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많이 틀려요. 이게 엉뚱한 키워드 잡으면 틀리기 딱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가지고 행정사도 출제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비를 잘해둬야 되는데 뭐 지금부터 쉬워질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5개 모형이 있고, 고지협재관. 여러분들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아래로 갈수록 집행자의 권한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5개를 구분할 때 가장 결정적인 건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는가. 오직 이걸로만 구분해야 돼요. 이걸 엉뚱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뭐 이런 단어 저런 단어 엉뚱한 키워드로 구분하면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 오직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는가,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는가. 고전적 기술자요. 이건 결정자가 다 정해주는 거예요. 결정자가 목표 정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정하고요, 다 정해주면 집행자는 다 정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 재량권만 인정받고 그냥 정해진 그대로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혹은 기술적 실천한다고 합니다. 뒤에 뭐 압축 정리 다 있습니다. 기술적 실천. 지시적 이의면 그거보다는 집행자의 권한이 커지는데 결정자가 목표 정해주고요. 대략적인 방향까지 정해주긴 해요. 그런데 집행자가 정해진 목표와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재량권을 인정받습니다. 구체적 집행이 필요한 재량권. 이런 것도 뭐 폭넓은, 뭐 위임 이런 단어로 구분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도 재량권을 위임해줘요. 위임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가지느냐. 또 시험 문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시키려고 결정자, 집행자를 다 넣어놨지만 하나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자가 대략적인 방향까지 정해준다. 그러면 지시적 이의명 혹은 집행자가 결정자가 정한 목표의 구체적 집행부터 재량권을 가진다. 혹은 세부 정책 내용부터 재량권을 가진다. 이러면 지시적 이의명. 그 다음에 협상은 좀 있다고. 4번 먼저 봅니다.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까지만 정합니다. 앞에 모형들에 비해서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다 못 정하네요. 추상적인 목표까지 정하고요. 집행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목표의 구체화. 자, 구체적 집행 아니에요. 목표의 구체화부터 재량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뭐 폭넓은 광범위야 이런 걸로 고르면 안 돼요. 뭐 위임 이런 걸로 고르면 안 돼요.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재량권을 갖는가 이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5번. 일단 관리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마치 기업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집행자가 다 해요. 집행자가 목표 결정부터 모든 걸 다 합니다. 결정자는 형식적인 결정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자가 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지배한다. 뭐 좌지우지한다. 실질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주도한다. 이러면 관리적 기업가형인데 이제 3번으로 가봅니다. 3번.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다 정해요.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자, 목표 누가 정했어요? 집행자. 자, 우리 영어 독해해 봅시다. 자신이라는 대명사가 받는 것 집행자. 결정자 아니죠? 결정자 아니죠? 집행자가 목표를 정했으면 관리적 기업가형. 근데 뭐 가다 보니까 협상한다? 협상형 아닌가?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 협상은 뭐겠습니까?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정했거든요. 결정자한테 가서 도장 찍으세요. 돈 내놓으세요. 이런 협상이에요. 근데 일부러 낚시를 하려고 협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협상은 뭐다? 집행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거의 강제하는 협상이에요. 그럼 협상형의 협상은 뭔데? 협상형의 협상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목표를 결정자가 정하면 협상형, 집행자가 정하면 관리적 기업가형. 완전히 다릅니다.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고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다 뭐냐? 집행자 자신의 목표, 집행자 자신의 목표, 어쩌고 필요한 것들을 협상한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장으로 받고 헷갈리는 부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둔 게 뭐냐? 무조건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고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냐. 그걸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걸 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를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됐죠? 자, 세부 정책 내용은 구체적인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단.
혹은 구체적 집행 수단.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용은 결정자가 다 정해졌어요. 집행자는 아주 미약한 재량권, 기술적 실천을 위한 재량권. 기술적 실천은 그냥 정해진 그대로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지시적 임명은 결정자가 목표 정했고 대략적인 방침 정했고 집행자가 세부 정책 내용 혹은 구체적인 수단, 구체적 집행부터 재량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재량적 실험형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부터 집행자가 재량권을 가지는 거예요. 둘 다 재량권을 가진데 둘 다 위임한데 근데 어디서부터 위임한지가 전혀 다르죠. 그다음에 위에 두 개랑 달리 죄송합니다. 위에 두 개랑 같이 협상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위에 두 개는 집행자들이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토달지 않아요. 근데 협상형에서는 집행자가 토다는 거예요. 토다는 거.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협상을 벌여야 협상형이에요. 자, 마지막 관리적 기억가요. 집행자가 본인의 목표, 본인이 정한 목표를 가지고 결정자한테 가가지고 도장을 찍으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협상은 관리적 기억가요. 협상이 어디 있는지가 전혀 다르죠. 이러면 이 이론이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문장은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이 기준만 있으면은 명확하게 틀린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뭐 옳은 선지 중에서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틀리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는 쉬워요. 이건 쉽지. 여러분들 잘 아는 정책 집행에서 하향적 집행, 하향적 집행 혹은 상향적 집행. 이건 쉽죠. 뭐부터 볼까요? 1번. 하향식은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채택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결정하면은 그대로 집행. 하향식. 그다음에 2번. 상향식은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집행 문제 해결에 초점. 상향식은 결정한 게 집행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 현장의 문제들을 반영해서 거꾸로 정책이 바뀌기도 하더라. 결국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향식과 대비해서 상향식. 3번. 하향식은 명확한 정책 목표, 결정자의 리더십과 정책 과정 통제. 위에서 다 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집행 관료들은 유능하고 헌신적이다. 끝.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을 먼저 보시면 집행 관료. 이 집행 관료들이 하향식에서는 유능하고 헌신적이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일선 집행 관료가 재량과 자유를 가져야 돼. 그러면 상향식이죠. 상향식.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집행 관료들이 반영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재량권이 필요하죠. 이게 상향식. 그러다 보니까 4번 상향식은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나 반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워낙 이분법적이니까 명백히 바뀌어 있는 거. 역시 또 옳은 선지 중에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명백히 바뀌어 있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할 겁니다. 이건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17번. 어려운 부분. 자, 17번. 여기가 이제 또 고비입니다. 한 문제 잠시 쉬어가나 싶었는데 또 고비입니다. 근데 정책이론 마지막 문제고요. 조직이론 가면 또 난이도가 확 줄어들어요. 자, 17번 여기까지 또 집중을 해봅시다. 참고로 이번 시간은 24번이 목표예요. 조직이론 가면은 진도가 빨라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또 화이팅을 해봅시다. 일단 이제 그 마지막 고비가 되겠는데 17번 정책평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만큼 너무 그 어려운데 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쳐내고요. 그나마 좀 따라가기 쉬우면서 많이 나오는 것들 이건 꼭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1번. 이건 이제 행정사 시험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이해라기보다는 기초만 다집니다. 기초. 완전 기초. 정책평가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허위 변수는 뭐냐?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다른 제3변수가 100% 효과를 가져오면 그 3변수를 허위 변수라고 해요.
그다음에 혼란 변수는 뭐냐? 정책도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다른 변수도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둘 다 효과가 있으면 이 3변수는 실제 효과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직은 행정사에 많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뭐 예시 들고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되면은 이것만 잘 봐요. 정책 효과가 없어. 정책 효과가 없어. 근데 다른 데서 다 왔대. 허위 변수. 정책 효과가 있긴 있어. 자, 정책 수단의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정책 수단도 효과가 있긴 있었다는 소리죠. 있긴 있어. 있긴 있어. 그러면 3변수는 혼란 변수. 딱 이 정도만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따라가기 쉬운 거. 정책 수단과 효과 간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 뭐냐? 요 관계. 이게 정책이 효과를 가져왔는가? 오로지 정책만이 효과를 가져왔는가? 뭐 제3변수 없이 이걸 내적인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내적 타당성. 그럼 외적 타당성은 뭐냐? 효과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도 수험생들이 굉장히 제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점수가 나와요. 문제가 잘 풀려 점수가 나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맞춰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도 효과가 있는가? 이게 외적 타당성. 일반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공무원 수강생들이 효과가 있었어. 내적 타당성이 높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역시 효과가 높은 거야. 일반화. 다른 집단에 적용한다. 일반화. 이게 외적 타당성. 이렇게. 실험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은 잘 내고요. 그나마 좀 따라갈만 하죠. 그리고 또 잘 내는 게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일단 5가지가 외적이고요. 이건 추천하는 방법은 5가지 외적을 좀 기억해 둡니다. 5가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호손 효과 같은 말이고, 크리밍 효과, 다수적 처리한 간섭, 표본 대표성 부종,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자, 개념 설명은 안 할 건데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개수가 훨씬 많고요. 이 외에는 다 내적이에요. 이 외에는 내적. 그러니까 개수 적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5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구분하는 문제 잘 풀립니다. 이 외에는 다 내적. 자, 그리고 각각 구분시키는 것도 내려면 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에 비해 행정사는 아직은 각각 개념은 좀 덜 내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이름에 다닐 때가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번 강의에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준비,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구분. 이게 또 어렵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실험을 할 때 예를 들어 어떤 약의 효과를 판단할 때 한 집단에 대해서 약을 주고 병이 나았어. 그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건지 약 때문에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험 집단만 두는 게 아니라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을 두죠. 통제 집단은 약을 안 줘. 실험 집단은 약을 줘. 근데 여기는 안 나왔고 여기는 나왔어. 그러면 약의 효과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근데 그때 두 집단이 최대한 비슷해야 효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통제 집단은 비실비실한 사람, 실험 집단은 건강한 사람. 근데 약 안 주고 약 줘. 이러면 좀 효과가 불분명하잖아요. 최대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약 안 주고 약 줘야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겠죠.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이에요.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한다. 완전히 똑같이 맞추는 게 진실험. 근데 이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상적인 실험.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똑같이 맞추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표본이 많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무작위로 배정하면 가장 비슷해지더라. 그래서 무작위 배정은 진실험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당연히 완전히 똑같이는 못 만들죠. 이걸 갖다가 준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실험은 못하는데 그래도 그에 준하게 한다. 준실험. 그러면 두 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을 완전히 확보했느냐 못했느냐. 그다음에 무작위 배정을 하느냐 그 외의 방식으로 하느냐. 무작위 배정 외의 방식은 다 준실험이에요. 그다음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여기도 같이 따지게 되는데 내적 타당성은 진실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외적 타당성은 자, 너무 이상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했어. 뭐 그렇지 않은 집단에,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않은 조건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내적 타당성이 높으면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실험 가능성, 이거 가장 이상적인 실험이고 실제로는 하기 어려워요. 진실함이 가장 낮아요. 진실함이 가장 낮아요. 자, 이거 공부 요령을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문제로 잘 안 들어온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타당성의 종류는 내적, 외적, 내적, 외적 위주로 봅니다. 내적, 외적. 이거 어렵지 않죠? 정책의 효과 간의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이냐? 아니면 그걸 다른 집단에, 다른 상황에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냐? 그리고 타당성 저해 요인 두 개 구분할 때 추천은 이 5가지를 확실하게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기억해둔다. 나머지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그 다음에 각각 구분시킨 걸 내긴 내는데 요거는 생략. 요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 난 여기까지 행정사도 주로 여기까지를 위주로 내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 방법에서 자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는 정리가 될 겁니다. 진실함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이 완벽히 확보되어 있다. 확보 방법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시험에 안 물어보고 무작위 배정으로 확보한다. 진무동. 이게 어려운 문제 진무동. 그다음에 준실험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구성하겠습니까? 비슷하게 구성하는 거죠. 비슷하게. 완전히 똑같으면 너무 다르면 안 되겠지만 똑같은 건 불가능하니까 비슷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무작위 배정은 안 되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동질성이 미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실험 남았죠. 자, 체계가 진실험, 준실험을 사회실험이라고 그래요. 사회실험. 근데 비실험은 실험이 아니요. 아닐 비자. 실험이 아니요. 왜냐? 통제 집단이 없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 없으면 이건 정확한 실험이 아닌 거예요. 비실험의 특징 뭐다? 통제 집단이 없다.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진무동, 준미, 비실. 진무동에서는 준미라는 애가 비실하다. 이 정도만 체크해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구분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자 진실험 기준으로 해서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더라. 내적 타당성은 진실험이 가장 높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외적 타당성은 너무 이상적인 실험이니까 오히려 진실험이 가장 낮더라. 가장 낮더라. 실행 가능성 당연히 진실험이 가장 낮죠. 그다음에 순서는 무조건 진준비예요. 진준비. 자, 진준비 순서에서 뭐는 진실험이 가장 높아, 뭐는 진실험이 가장 낮아. 그러면 끝. 이건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풀립니다. 그다음에 옆에 필기체로 적혀 있을 텐데 그 압축 정리에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 필기체로 적혀 있을 거예요. 내적 타당성이 낮다. 이 말은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 같은 말이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외적 타당성이 낮다라는 것은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많이 나타난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 뭐 시험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은 다 적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이론. 자, 여기서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쉽게 빨리빨리 가봅시다. 자, 많이 힘드시죠? 딱 7문제. 딱 7문제 더 보고 이번 시간에 14문제, 다음 시간에 16문제. 그게 계획인데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단순 암기들이 많아요. 제가 뭐 딱히 설명해 줄 게 없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느냐 못하느냐 싸움들. 그다음에 정책이론까지가 좀 설명해 줄 게 많았었는데 조직이론도 앞부분 외에는 또 뒤로 가면 또 암기 사항들이고 점점 빨리 갈 겁니다. 자, 일단 조직구조, 조직이론 갑자기 좀 쉬워지죠.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 수, 직접 분화. 하위 부서 간 업무를 세분하는 거. 수, 평적 분화. 2번, 업무 처리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공식성. 의사결정 권한이 상위 계층에 집중된 정도, 집권성.
공식성의 개념 있죠? 업무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요. 대신에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죠. 공식성이 높을수록. 5번 환경 변화나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아까 공공선택론에서도 했죠. 집권화는 자 음식점에서 머리카락 나왔어요. 아 잠시만요. 매니저한테 보고할게요. 사장님한테 보고할게요. 등등등 여기까지 회장님한테 갔다 오면은 이제 손님 당연히 집에 갔고 블로그에 뭐 자기 SNS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뭐 친구들 소문 다 내고 이미 끝났죠. 집권화는 느려요. 근데 환경 변화나 고객 요구에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머리카락 나왔어요.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이거 돈 안 받겠습니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대응이 빠르죠. 분권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규모와 뭐 공식성, 집권성, 복잡성 이런 관계들을 따지는데 규모가 커지면 규칙과 절차 없이 조직이 운영이 안 돼요. 공식성이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규모가 커지면은 조직의 장이 모든 걸 다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회장님 혼자 못하겠다. 사장, 넌 이거 해. 사장 혼자 못하겠다. 부장들 이거 해. 부장 혼자 못하겠다. 과장들 이거 해. 집권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규모와 뭐 복잡성, 공익성, 집권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자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는 어렵지 않죠. 자 복공집이라고 할게요. 개념을 물어보더라. 복잡성만 안 나왔죠? 이거는 분화된 정도. 아이고 넘어갑시다. 분화된 정도 이게 복잡성이죠. 복잡성은 구체적으로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로 나눌 수도 있는데 수평, 수직 문제 있었죠? 어렵지 않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수직적 분화가 많다라는 것은 이런 구조죠. 이런 구조. 수직적 분화가 적다라는 것은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고층이냐 저층이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통솔 범위까지도 연결됩니다. 통솔 범위는 상관 한 명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 줄어들죠. 여기는 늘어나죠. 예, 그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거 이제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정말 쉬워지죠. 공무원 강의할 때 제가 힘든 점은 뭐냐면 그 회사 그 일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 너무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경험을 해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규칙 절차가 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 장점, 뭐 단점. 이제 집권화, 분권화. 집권화는 조직의 상위에서 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장점들도 있죠. 네, 분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네가 알아서 해 주는 거예요. 역시 뭐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각각 뭐 특징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어디에 더 유리하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걸 다 외울 필요 없겠고요. 외울 필요 없이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머리카락 예시를 들어가지고 굳이 설명해 준 게 그걸 이해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은 장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 아까 규모는 작을 때 장이 다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자원 규모. 자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쓸 때보다 100억 쓸 때 장이 결정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구나. 근데 분권화는 조직이 너무 커지면 장이 다 못하니까 구성원들에게 분권화 시켜줘야 돼. 그 다음에 뭐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이면 그냥 네가 알아서 결정해. 분권화 시켜도 돼. 이런 것들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장들만 정리를 해놨을 뿐. 자,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 관료제 뭐 미친 듯이 나오죠. 막스 웨버의 이념형 관료제. 정말 엄청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 관료제 하면 7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서 다 냅니다. 다 정리를 해놨어요. 2번. 법적 합리조건에 기초한다라고 하죠. 전통적 집에 땡, 카리스마적 집에 땡이 나와요. 일부러 연습시키려고 다 넣어놓은 거고요. 전통적 지배는 신분에 의한 지배예요. 신분, 뭐 봉건제 이런 거. 카리스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한 지배. 법적 합리적 권한에 의한 지배가 목표자의 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규정을 정하고 구성원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계층제. 이거 뒤에 있으니까 번호 안 붙여도 됩니다.
편의상 붙이는 거예요. 계층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다 정해주면 그대로 실현하는 거. 상명하복 계층제. 그다음에 문서화된 법규로 명령을 보내고, 그다음에 보고도 다 문서로 받고. 분업. 이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관료제하면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시킨다.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업무도 철저하게 다 나눌 수 있어요. 분업, 전문화를 바탕으로 하죠. 권한과 직무가 명확합니다. 그다음에 4번은 실적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직무를 담당하고요.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객관적인 능력을 검증하여 관료를 뽑겠다. 실적주의. 그 다음에 이게 5번. 그 다음에 6번. 관료는 계급과 근무 연한에 따라 정해진 금전적 보수를 받는데, 이건 그냥 오래 일하면 보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뭐가 나오냐? 성과급, 실적급, 땡. 성과급, 실적급은 실적에 따라 받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래 일하면 받는다. 그 다음에 실적급이랑 실적주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진짜 행정사 시험 문제는 100% 여기서 나왔어요. 100%. 국민이나 관료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게 비정의성. impersonality. 자, 목표 달성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각 이 업무를 해야 돼. 예를 들어 계층 제정 명령에 따라야 돼. 분업화된 구조에 따라야 돼. 네가 뭐 전날에 뭐 여자친구한테 차였든 남자친구한테 차였든 다 필요 없고, 뭐 배가 아팠든 필요 없고, 무조건 나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네가 이걸 해야 돼. 그래야 목표 달성도가 극대화가 되니까. 이건 국민이나 관료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mpersonality, 인정사정 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가 정의롭다가 아니라 비정의성 하면은 인정사정 머리가 없다. 비개인성, 비인간성, 몰인간성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야 목표 달성도가 극대화되더라. 제일 잘 냅니다. 제일 잘 내요. 자, 그러면 뭐 7가지 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다 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문제로도 정리된 형태로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쉬운 점은 관료제 비판도 꽤 나오는데, 아직은 이번 40문제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서 비판은 나오긴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력이 되면은 좀 스스로 좀 보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0번 조직구조 유형. 이건 데프트입니다. 데프트 제일 잘 나와요. 데프트 잘 나옵니다. 자, 일단 2번. 기능의 중복과 낭비가 없는 거.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 구현할 수 있는 게 기능구조. 산출물별로 부서를 운영함으로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제고에 유리한 게 사업구조예요. 기능구조, 사업구조 특징 바꿔가지고 땡! 잘 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단독을 잘 내는데, 매트릭스는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제가 좀 오타를 냈네요. 여기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체계는 제대로 돼 있나? 자, 체계도 좀 바꿔주세요. 제가 좀 이건 오타입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었을 텐데, 3번에 기능구조의 환경적 대응성, 그다음에 사업구조의 기술적 전문성. 일단 문제 부분에서 3번에 기술적 전문성이고, 그다음에 암기용 해설로 가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3번에 사업구조의 기술적 전문성 바꿔주시고, 이제 오타 수정한 거고, 이제 두 개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를 전문성을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두 개를 바꿔야 이게 옳게 고쳐지는 거죠. 자, 기능 구조가 전문성이에요. 사업 구조가 대응성이에요. 다시 그림으로 볼 것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수평 구조는 팀제랑 같은 말. 팀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는 관료제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좀 임시적이고 급변하는 업무를 팀에게 맡겨. 팀에게 권한을 다 주는 거예요. 조직 운영의 신축성 부여와 구성원들의 권한 확대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4번 옳은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조는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 기능을 외부 조직에게 아웃소싱한다. 외부화한다. 이렇게 수행하는 게 네트워크죠. 자, 이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봤는데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봐야 돼요. 자, 그림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능 구조는 기능 분업이에요. 기능 분업.
기능 구조는 기능 분업. 한 부서가 한 기능만 한다. 그러면 기능의 중복과 낭비 없어요. 기능 3은 여기에만 있어요. 그다음에 한 기능을 한 곳에 몰아놓으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가 있고. 또 뭐 해볼까? 이 부서는 기능 3만 추가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 기능 3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아질 수밖에. 대신에 단점은 기능들 조정이 안 돼요. 분업의 최대 단점이 부처 할거주의. 각자 자기 거밖에 몰라요. 협력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기능들 간 조정이 어렵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사업 분업이에요.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사업 분업. 사업 분업. 자. 사업 분업. 이 말은 각 부서는 이 사업의 산출물을 각각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뭐 학원을 운영한다고 할 때 기능 구조는 한 학원에서 뭐 마케팅 기능, 재무 기능, 기획 기능 이렇게 부서를 구분한다면은 사업 구조는 각 부서가 각각 독자적인 학원이에요. 여기는 뭐 공무원 학원, 뭐 행정사 학원, 경찰 학원이 각각. 그럼 공무원 학원에서는 이 독자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기능. 그리고 아까는 기능 구조에서는 기능 조정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사업 부서 안에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기능 조정이 좀 유리해지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도토리 키재기긴 해요. 다 분업이긴 해. 근데 기능 구조, 사업 구조를 비교하면 사업 구조가 환경 대응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금방 들어옵니다. 금방. 기능 구조는 한 부서가 하나의 기능만 하니까 부서별로 기술적 전문성이 높구나. 기능의 중복 낭비 없구나. 기능을 다 몰아놨으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겠구나. 그에 비해 사업 구조는 이제 기능은 다 쪼개졌어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능의 중복과 낭비가 생기죠. 사업 A, B, C 모든 부서의 기능 1, 2, 3, 1, 2, 3, 1, 2, 3 다 있어요. 기능들이 쪼개지니까 기능의 규모의 경제도 불리해지게 됩니다. 대신에 사업 구조는 사업 구조 안에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어요. 환경적 대응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각 부서가 하나의 산출, 성과를 내는 거죠.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에서는 각 부서장, 중간관리자겠죠. 중간관리자가 하나의 사업을 담당해서 그 독자적으로 실현을 해야 돼요. 중간관리자가 죽어나요. 그에 비해 기능 구조는 환경 대응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기능들을 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다음에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불분명한 게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다. 독자적인 산출물 내는 게 아니죠. 다른 기능들과 합쳐져서 산출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불분명해요. 그다음에 그 가뜩이나 조정하기 어려운 기능들을 모두 다 최고 관리자가 조정해서 목적을 실현해야 되니까 최고 관리자가 죽어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아도 그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분업이에요, 둘 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 부서 간 조정은 불리한데 부서 내 조정은 유리합니다. 부서 내 조정은 유리합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단독으로는 제일 잘 나와요. 매트릭스 특이하죠. 기능과 사업을 합쳐놨어요. 매트릭스 구조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그냥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간의 관계예요. 저는 죽어라 행정학만 연구하죠. 다른 교수님들도 각자 자기 과목만 죽어라 연구하죠. 기능의 전문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험생 A는 여러 과목들 다 공부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 합격. 수험생 B도 역시 여러 과목들 강의, 교재 조절해서 합격. 딱 그냥 매트릭스 구조예요. 그러면 수험생 A는 자기 실력에 따라서 기능들, 강의들을 조절하겠죠. 환경적 대응성이 높아지면서 각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가 이해가 됐으면 역시 내용들 잘 들어오는데 자, 아까 제가 오타냈던 부분 기능 구조가 전문성이 높고 사업 구조가 대응성이 높은데 매트릭스 구조는 그걸 합친 것이다. 바꾸면 땡이죠.
그다음에 그림에 봤듯이 기능 구조는 꼭 수직이어야 되겠고요. 사업 구조는 수평이어야 돼요. 수평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그 사업 구조에서 수평적으로 기능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점은 매트릭스 구조부터는 자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 다 유기적 구조의 장점이에요.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는 크게 장점이 다르지 않아요. 단점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조직 구조 중에 유일하게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합니다. 구성원이 기능 부서의 장에게 명령을 받고 사업 부서의 장에게 명령을 받아요. 이원적 권한 체계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권한과 책임 관계도 불명확하고 업무 조정도 두 업무를 조정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구조는 간단해요. 관료제에서 못하면 독자적인 팀을 만들어서 그냥 임시적인 업무를 해결하고 바로 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수평 구조 팀제라고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핵심 업무 과정이 관료제에서 못하는 업무를 팀이 맡아서 할 때 핵심 업무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팀에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권한이 다 주어져요. 의사결정 단계가 축소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 수평구조다, 권한을 준다 등등. 단점을 잘 보시면 이게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다 권한과 책임은 불분명해요. 그 매트릭스부터는 유기적 구조라고 하거든요. 유기적 구조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은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면 권한과 책임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수평 구조는 팀 자체의 권한을 줍니다. 근데 팀원 중에서 나 하나쯤이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뭐 팀 자체가 잘하면 뭐 좋은 성과 받겠지. 이런 무임승차 생길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감독과 통제가 어렵고 안정성도 결여되고 마지막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내적 구조는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되죠. 중심 조직은 핵심 기능만 하는 거예요. 핵심 기능은 조직이니까 당연히 기획해줘야 되고 전략을 짜줘야 되겠고 뭐 조정해줘야 되겠고 이건 중심 조직이 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들은 외부 기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한 번 더 학원 예를 들면은 학원이 딱 합격을 위한 전략 짜고 학원 딱 운영에 필요한 것만 하고요. 그럼 행정학은 저에게 뭐 마케팅 그 민간 기업에 그러니까 더 잘하는 기업에 홈페이지 운영 다른 기업에 복사집에 이렇게 이러면 학원이 모든 걸 다 안 갖고 있어도 아주 간소하게 운영되면서 아주 다양한 전문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네트워크 구조. 이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까지 하면 이렇게 그림 보면서 이렇게 이해했으면은 장단점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좀 보고 가야 돼서 여기까지만 이제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됐을 텐데 네트워크 구조의 단점은 외부 기관들은 남이죠. 대리인이죠. 대리.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다음에 여기 뭐냐? 중심 조직이 너무 작아진 거야. 그래서 중심 조직이 공동화됐다라는 것은 빌공자에 동굴할 때 동자예요. 너무 비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해질 수 있겠고 어디까지가 우리 조직이요? 중심 조직만 우리 조직이요? 뭐 외부 기관들도 우리 조직이요? 뭐 애매하죠? 경계가 모호해서 정체성과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더라. 이러면은 진짜 넘어가도 됩니다. 자, 이 전자칠판이 너무 오랫동안 강의했던 게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연습을 했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마지막 시간은 적응이 되기를. 자, 네, 21번. 기계적 구조와 대비되는 학습 조직. 일단 행정사의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학습 조직을 특이하게 잘 내요. 참 특이한 점. 다른 시험에 비해 학습 조직을 제일 잘 냅니다. 쭉 읽어보면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유기적인 수직적 구조가 아닌 분권화된 수평적 구조를 바탕으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자, 학습 조직도 유기적 조직이에요. 유기적 조직. 그리고 구성원의 권한 강화와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켜요. 이것도 뭐 유기적 구조 중에 팀제한 예시예요. 앞에서 봤던 수평 구조. 그다음에 4번. 3번 먼저 봅시다. 3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출제 포인트 낸 거 있죠. 학습 조직은 구성원 각자의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핵심은 각자 학습하겠지. 그걸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학습하는 거예요. 이걸 주관하는 게 학습 조직이에요. 역시 이것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뭔가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옆부서 등등 전달하려면 직접 가거나 뭐 종이에 써서 주거나 그나마 발달한 게 이메일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모든 게 다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또 뭐 친구들한테 재밌는 걸 받았어. 뭐 단톡방에 올리고 순식간에 공유되죠. 그게 가능해진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조직은 개인적 학습으로 끝나면 안 되더라. 순식간에 공유가 되는데 조직 전체가 학습을 해야 되더라. 부서 간에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서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서 부서들끼리도 전체적인 학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학습이죠. 구성원들 간 지식과 정보의 공유, 시행착오나 실패 뭐 이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시행착오나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이다. 땡. 당연히 학습하려면 시행착오나 실패 필요하죠. 그다음에 5번 연결된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사고. 이 체계적이라는 게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인 사고, 전체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3번이고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이게 뭐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개인적 학습에 끝난다, 혹은 개인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러면 다 땡.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짝 나왔듯이 수평구조, 팀제를 바탕으로 해요. 두 개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내용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요. 수평구조 배운 거, 조직 전체적 학습 배운 거, 여기에 배치되는 거 땡 하시면 됩니다. 뭐 리더십은 참고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문제만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제가 아까 약속했던 시간을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오버하긴 했는데 그래도 세 문제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지금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도 힘들긴 힘들죠. 자, 잠시만. 여러분들 상태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상태 체크. 이게 본의 아니게 뭐 저도 수험 공부할 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싶지 놓치고 싶지 않지. 근데 본의 아니게 뭐 정신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잠시만. 그리고 이제 세 문제만 더. 자, 이게 이제 단순 암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단순 암기니까.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책임운영기관에서 민영화 땡.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입니다. 민영화 시킨 거 아니에요. 정부기관인데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관리를 도입한 거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이니까 법인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맞아요. 정부기관이니까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예시 하나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앙 책임운영기관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특허청. 그다음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50몇 개가 있는데 국립중앙극장을 어쩌다가 시험에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거의 국립중앙극장을 자기 교과서에 예시로 든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돼 있고 행정사 시험에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내면 대부분 소속 책임운영기관에서 내는 것인데 뭘 내는 것이냐. 일단 정원,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그리고 기본운영 규정은 기관장이 정해요. 근데 기본운영 규정, 기관장이 정하는 건 직급별로 가야죠. 직급별. 요거 3개 바꿔 잘 냅니다. 그다음에 소속 책임운영 기관에서 공무원의 임용권 누가 가지느냐? 어디 갔니? 누가 가지느냐?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집니다. 자, 이 부분 잘 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누가 운영하느냐? 역시 중앙행정기관장이 운영합니다. 자, 이게 단순 암기들은 좀 문제로 봤을 때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론적인 문제는 정부기관 형태의 정부기관. 일반적인 정부기관이니까 일반적인 정부기관에 배치되는 게 나오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됐고요. 성과중심관리 도입합니다. 성과관리와 배치되는 게 나오면 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영 아니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 암기해줘야 되는데 누가 설치하니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설치하니 행정안전부 장관, 누가 전체를 담당하니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종합평가 행정안전부 장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전체적인 관리는 행안부.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중앙 책임운영기관이 있는데 중앙 쪽은 낼 게 없어요. 중앙 쪽은. 소속 쪽은 낼 게 많아요. 왜냐? 일단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구조는 중앙행정기관 밑에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책임운영기관에게 자율성이 팍팍 부여져야 되는데 소속 책임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자율성이 별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비판하면서 왜 이렇게 자율성이 부족하냐 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고요. 그 예시들이 자 운영심의회 임용권자 특별하게 다 여기에요. 여기.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말고 운영심의회를 책임운영기관장 소속으로 한다. 땡. 임용권자, 책임운영기관장이다. 땡. 이런 식으로. 소속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심의회 임용권자, 특별회계가 다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정원도 총정원, 대통령령,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단까지 해서 총리령 또는 부령. 직급별로 내려와야 기본운영이죠. 이게 기관장이 정하는 거예요. 별로 권한이 없죠. 이 부분 바꿔가지고 잘 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비해 중앙. 기관장. 다 기관장이야, 다 기관장. 기관장은 책임운영 기관장. 낼 게 없어요. 정원. 정부 조직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소속 책임운영 기관청.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하나, 리더십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원래는 조직이론 끝나고 쉬려고 했는데 이게 이론이 좀 많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끊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가 됐고. 그래서 한 넉넉히 15분 정도, 아까보다 좀 길게 15분 정도 쉬고 정확하게 4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